안녕하세요. 부킹부킹의 윤꾼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책은 유명한 철학가죠.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쇼펜하우어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하는 게 사족이 될 만큼 워낙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런저런 루트로 이 철학자에 대해서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풀네임은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이고요.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사상가이기도 하죠. 18세기 말, 그러니까 1788년에 유럽의 항구 도시죠. 단치이라는 곳에서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후에 융의 심리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이 실존 철학의 대가이고요. 서양 철학계의 어떤 좀 상징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보통은 염세주의자로 알려져 있죠. 인간을 싫어하고 사람에 대한 잔정이 없는 것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인간의 어떤 삶, 인생, 여기에 비극적인 면면을 탐구한 사상가이고요. 전반적으로 그의 철학이 현대 이 근대 철학에 큰 영향을 끼쳤다. 상당한 족적을 남겼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워낙에 똑똑한 사람이니까요. 이 시대의 엘리트 지식인들이 밟은 그런 루트, 이 코스를 걸어갔습니다. 이 독일 게팅겐 대학에 입학해서 자연과학과 철학을 전공하다가 후일 베를린 대학, 그리고 예나 대학, 이 등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워낙 독창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생각과 사상이 이후에 니체를 거쳐서 생애 철학, 실존 철학, 그리고 인간학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래는 좀 비즈니스맨, 그러니까 사업가로 육성을 하려고 했어요. 이쪽 집안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그런 쪽에 뜻이 없었고, 다만 굳이 준다는 재산을 안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상속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부유한 이제 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평생 방해받지 않고 철학과 저술 활동에 전념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나서 아주 유복하게 편안하게 인생을 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요. 그도 나름의 굴곡을 겪었습니다. 아까 집안이 좀 부유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상인이었던 아버지를 상당히 좋아하고 존경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좀 상인 쪽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 쪽으로 진로를 가라. 여기에만 좀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사이가 괜찮은 편이었는데 갑자기 쇼펜하우어가 17살 되던 해에 그의 아버지가 이제 강으로 뛰어들어서 투신차사를 해버렸어요. 이게 상당히 큰 쇼크였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로 짐작하는 바가 있었겠지만 크게 얘기는 안 했다고 해요. 집안사를.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문학적으로 재능이 있고 야심이 있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 어머니가 사교계에 화려하게 좀 등극을 하는 한마디로 이제 젊음을 즐긴다 이런 쪽에 좀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원래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살한 아버지하고 이 어머니하고 20살 정도 나이가 많던 남편이 사라지니까 남겨진 막대한 유산을 재밌게 아주 잘 쓴 거예요. 이런 어머니를 곁에서 지켜보던 이 사춘기의 쇼펜하우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겠죠? 결심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후로 스스로를 햄릿이라고 부르면서 평생토록 가정을, 그리고 정확하게는 가족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워낙에 이 문학적으로 그리고 학문적으로 탁월했던 사람이니까 31살에 이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워낙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이걸 발판으로 이제 철학 과목을 강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시대 지식인의 범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나요. 이제 베를린 대학에서 철학을 강의해달라는 부탁까지 받게 됩니다. 원대한 목표 중에 하나였으니까 바로 수락하고 교수 활동을 해 나가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본인이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헤겔, 이 사람도 워낙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헤겔이 문학적인 능력도 탁월했지만 일단 재밌었다고 합니다. 인기도 많았고 좀 쾌남에 가까웠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이 헤겔의 강의는 사람이 꽉꽉 들어차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저 뒤까지 사람이 쭉 늘어선 다음에 문을 열어서 복도에서까지 받아 적으면서 이 강의에 몰두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쇼펜하우어의 강의는 불과 대여섯 명 정도만 출석을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괴감과 모멸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질투.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 워낙에 좀 상남자 격이어서 평생 이 사람의 그림자에 이제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좀 실수를 하나 저질러요.
실수라고 하기도 좀 뭐한데, 이 쇼펜하우어가 이제 아포리즘이라는 어떤 좀 격언, 명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멋있는 말들을 평소에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보통 뭐 태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다. 인간의 삶은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만약 태어났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차선이다. 이런 굉장히 염세주의 사상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한마디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별 뭐 의미와 미련이 없는 이제 그런 세계관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즈음에 독일에 갑자기 콜레라가 만연하게 됩니다. 지금이야 뭐 크게 무섭지 않은 병이지만 당시에는 걸리면은 뭐 거의 사망 이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베를린 지역이 유난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가 바로 도망쳐 버린 거예요. 목숨을 위해서 베를린 탈출을 한 다음에 저기 시골에 숨어서 그냥 뭐 편지로나 왔다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지경에 처한 거예요. 반면에 이제 본인이 질투에 맞지 않았던 헤겔, 마지막까지 학생들 곁에서 철학을 강론한 헤겔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콜레라에 전염되어 세상을 떠나니까 이제 쇼펜하우어의 좀 초라한 모습이 더 부각되는 뭐 그런 지경에 처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평생토록 이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이제 조롱받는 이제 그런 빌미가 되었고요. 이후 두 번 다시 자신의 철학 사상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를 비난을 할 수는 없잖아요. 평소에 말은 그렇게 해도 누구나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게 당연하니까 너무 지나친 비난은 좀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학문적 성과와는 또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 원래는 더 재밌는 내용이 많아요. 물론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행동하지 않고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정작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무슨 해결책을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의 사상이 어떤 지혜와 감동을 줄 것인가?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뭐 솔직히 그렇게 멋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헤겔 같은 사람이 이제 멋있는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다만 죽음을 찬양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쇼펜하우어의 행동이 또 그렇게 아름답진 않았지만 다만 그것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의 철학의 이제 기본 뼈대를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무엇인가, 좀 근원론적이고 본질적인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떻게 죽어야 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결국 어떻게 파멸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평생에 걸쳐서 그게 한 이제 학문의 기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깐 이야기했는데요. 아포리즘. 이 아포리즘이라는 말이 이제 좀 깊은 진리를 아주 짧고 간결하게 표현한 좀 말, 뭐 글.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뭐 격언이나 금언, 뭐 잠언, 뭐 경구,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원래 아포리즘이란 말이 이제 분리하다, 이제 그리스어에서 파생한 용어인데, 초기에는 이제 철학에서 갈라지잖아, 이 학문들이. 예술, 의학, 법학, 정치학, 농학, 뭐 과학. 이렇게 독자적인 원리나 방법론이 뒤늦게 발달한 학문 분야에서 주로 연결되고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말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기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껏 평생 떠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대중적 인기를 획득한 그 말들이 살아남아서 현재는 어떤 잠언이라든가 뭐 금언, 이런 어떤 문학 형식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는 성과를 이뤘다고 해요. 그리고 이 책이 기본적으로 철학가의 뭐 이런저런 이제 명언, 그리고 여기에 관계된 이제 짤막한 이야기들, 뭐 이야기라고 하기보다는 좀 생각하게 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어떤 좀 통일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생각의 흐름대로 이런저런 주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학문적 정보를 제공한다기보다는 좀 재미있는 이런저런 생각할 만한 이야기를 한번 엮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이 아포리즘이니까요. 쇼펜하우어의 명언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불쾌한 일은 무시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훌륭한 처세법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는 타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명예욕과 일종의 허영심을 버릴 필요가 있다. 힘들고 괴로울 때 최상의 위안은
자기보다 더욱 고통받는 존재를 바라보는 일이다. 솔직히 이 내용을 보고 처음에는 이게 진짠가, 정말 이 사람이 이야기한 말인가 좀 의심했어요. 내가 힘들다고 하면은 어떤 나의 능력이나 의지, 노력으로 이걸 이겨낼 생각을 해야지. 나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위안을 삼는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 이런 의심이 들었는데요. 갑자기 제 개인적으로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꽤 됐어요. 지금으로부터도 한 20 몇 년 전인데, 그때 제가 이제 사회 초년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름 이제 좋은 회사에 입사를 했다고 해서 축하도 받았고, 성과도 꽤 잘 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신입사원급으로는 상당히 큰 구찌에 좀 계약권도 따왔고, 여기에서 막대한 수수료, 그러니까 보너스도 받게 되는 제 나름으로는 좀 쾌거를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초심자의 행운이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딱 저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처음에 엄청나게 큰 거를 하나 빵 터트리고 난 다음에 아주 실적이 급전직하, 뚝뚝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년 평균을 내보니까 한 중간보다 조금 잘하는 이제 그런 수준까지 좀 숫자가 빠진 겁니다. 물론 이제 나름 잘한다는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못했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처음에 너무 좀 좋은 점수를 얻은 다음에 확 내려가니까 상당한 좀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전화가 한 통 와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공부하는 이제 노량진 고시촌으로 잠깐 가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고시에서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제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별 의도 없이 그냥 옛날 친구들 얼굴이나 한번 볼까? 그래서 딱 갔는데 거기서 한 7명인가 8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모인 친구가 이제 4명. 갑자기 그 친구들이 밥 좀 사달라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들은 오랜만에 봤는데 인사도 없이 다짜고짜 뭘 내놓으라고 하네. 그래서 기분이 살짝 안 좋아지려고 하다가 그래 먼저 일하기 시작했는데 밥 한 끼 오랜만에 못 사겠냐 해가지고 원하는 거 시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까지 5명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노량진에서 좀 가장 큰 이제 월세 방을 갖고 있는 그 친구 집에 모였어요. 근데 10명 정도 되니까 저도 모르게 살짝 계산을 해보게 됐어요. 아, 이거 한 명당 3만 원 정도 하면 30만 원 나오겠는데 괜히 왔다. 좀 초라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때는 그런 좀 계산기가 한번 머릿속을 훑고 지나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잠깐 간과하고 있었던 게 저도 고시촌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남 이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불과 한 1, 2년 전에 있었던 그 물가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모였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식대가 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상당히 안심을 했죠. 그러고 나서 안심한 뒤에 약간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친구들을 딱 보니까 공부에 좀 쩌들어 있고 얼굴 전체가 좀 다크서클이 가득하고 좀 음기가 가득한 좀 그런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건강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그 순간 갑자기 이 노량진에 오기 전까지 막 머리가 아프고 저를 좀 짓눌렀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갑자기 좀 상쾌하게 바뀌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른 쪽에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 시험 공부에 짓눌리는 이제 그런 생활을 해서 그렇지 그 생활이 딱히 불편하거나 불행하지도 않았고 그냥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을 그냥 저만의 말도 안 되는 뇌피셜적인 기준으로 좀 매도하는 좀 그런 느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순간만큼은 저를 좀 짓누르고 있던, 저를 억압하고 있던 그런 스트레스들이 사라지는 그런 이상한 느낌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느낌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가 이야기한 힘들고 괴로울 때 최상의 위안은 자기보다 더욱 고통받는 존재를 바라보는 일이다. 순간적으로 아니 이런 사람이 세계적인 철학가, 역사적인 사상가인가 이런 생각을 했다가 제 옛날 경험을 떠올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역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때는 더욱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철없는 좀 젊은 시절의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너그럽게 들어주시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으로 이제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 정도와 인식의 한계에 대해서만 세상을 바라볼 뿐이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신의 그 시야와 경험치의 한계를 세상의 한계로 간주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대중 자체에 대한 염세적인 생각도 있었다고 합니다. 대중은 일반적으로 귀와 눈은 밝지만 우둔한 판단력과 희미한 기억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좀 자극적인 뉴스에 쉽게 빠져들잖아요. 어떤 사람을 모함한다던가 어떤 조직을 음해한다던가 그러면 명백한 증거도 없는데 무조건 같이 그 비난하는 행렬에 동참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사람이나 그 조직이 이제 무죄인 것이 밝혀져도 자신의 죄는 없어요. 그냥 이미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자신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식으로 좀 면피를 하는 이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비슷한 내용이죠. 인간 됨됨이가 상반되는 사람은 서로를 미워하고 볼품없는 자가 뛰어난 자를 멸시하는 일은 너무나도 흔한 일이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물려받은 재산이 많으니까 부유하게 살았잖아요. 일평생. 그런데 이 철학이란 학문 자체를 절대로 돈을 벌 수 없는 이제 가난한 직업이라고 아주 극렬하게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기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고 해요. 이제 철학 자체가 돈을 바라는 이제 속물근성의 사람들은 애초에 들어오지 말지어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 쇼펜하우어를 비롯한 이 철학가, 사상가들이 평생의 인생을 희생하면서까지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귀한 인생을 살고 싶다. 이걸 좀 알아봐 달라. 이런 느낌적인 예, 내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제 철학가는 돈을 버는 재주가 없다는 건데 그런 환경도 안 되고 지금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학 쪽을 뭐 전공을 한다. 이것을 직업을 삼겠다. 그럼 이제 부모님들이 난리가 나죠. 근데 이 철학은 돈을 벌기 힘든 학문이다. 여기에 대해서 또 생각나는 일화가 있어가지고 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마 봉준호 감독님 잘 아실 거예요. 뭐 기생을 비롯해서 뭐 화려하죠. 필모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감독상, 그리고 국제장편영화상, 각본상, 그리고 작품상까지 수상하는 동양인이 거기다가 또 한국인이 이 정도 였으면 휩쓸었다고 표현해도 뭐 거의 무방할 정도입니다. 굉장한 영예였고요. 글로벌 기준으로 봐도 한 1950년경에 이제 마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델머트맨 감독인데 그 사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칸 국제영화제 황금 종려상 수상작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을 수상하는 이제 대기록을 세우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서구권이라고 통칭을 하지만 이제 미국하고 유럽은 이제 성격이 많이 다르잖아요. 유럽에서는 미국을 저런 자본주의에 뭐 찌든 사람들 이렇게 묘사를 하고요. 미국에서는 유럽을 아주 예전에 고리타분한 그런 사상에 사로잡힌 영화도 재미없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이런 암묵적인 비난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양쪽을 다 휩쓸었다. 그것도 저 동양의 한국이라는 나라의 한 감독이 했다.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서의 주인공은 이 봉준호 감독이 아니고요. 이 세계적인 거장 봉준호 감독의 한 성공 전에 좀 이야기를 공유한 사람의 그런 스토리입니다. 정확하게는 이분이 이제 공중파 방송국의 PD로 있는 사람인데 한번 뭐 찾아보시면 그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 PD가 어느 날은 이 봉준호 감독과의 미팅이 있는 그런 날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아주 거장은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그래도 상당한 좀 네임밸류가 있는 그런 봉준호 감독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그 조금 직전, 그러니까 플란다스의 개가 상당히 상업적으로 좀 흥행 실패를 한 가장 어렵게 살 때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도 계속 영화 제작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저런 좀 사이드 행사 그리고 뭐 아르바이트성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어떤 시나리오 공모전의 심사위원장을 이 봉준호 감독이 맡은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협찬을 이 공중파 방송국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PD가 같이 일을 하면서 좀 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여러 이제 안면이 터서 다시 한번 자리를 마련하는 이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PD가 자신을 좋게 봐준 것도 감사하고 앞으로 뭐 좀 잘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감독이니까. 그래서 잘 보이려고 예, 그 앞에 가서 이제 술을 한 잔 청해서 한 잔씩 마시는 그 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봉준호 감독님에게서 좀 표현하기 어려운 뭔가의 냄새를 맡았다고 해요. 이게 굉장히 괴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남자고 하니까
뭐, 뭐 군대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회에서 뭐 이런저런 냄새를 다 맡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는 뭐 좀 신체적으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로 해서 나름의 체취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겪어봤는데 이때 봉준호 감독님에게서 나오는 이 냄새를 참을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PD의 말에 의하면은 어떤 한 옷을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사철 내내 입은 그런 냄새? 그래서 굉장히 불쾌한 냄새였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가난과 무명의 냄새가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해요. 이때가 봉준호 감독의 히트작 살인의 추억이 개봉하기 직전이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준비 단계죠. 마지막 작업하면서. 그래서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도저히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하려다가 예, 그래도 꾹 눌러 참고 겨우 물었다고 합니다. 어디 좀 다녀오셨나 봐요. 예, 그랬더니 이 봉준호 감독이 센스 넘치는 사람이잖아요. 아, 자기 몸에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아, 좀 죄송합니다. 이렇게 좀 사과를 했다고 해요. 촬영지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헌팅하고 뭐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좀 옷을 못 갈아입고 왔네요. 미안합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 PD가 또 자기도 이쪽 세계 사람이니까요. 영화 얘기가 나오니까 또 본능적으로 흥미가 여기 솟구친 거예요. 갑자기 냄새가 또 안 나고 어떤 작품인지를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화성 연쇄살인 사건 관련된 작품이에요. 이런 답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순간 이 PD가 속으로 외쳤다고 해요. 아, 이 사람의 냄새가 심한 데는 이유가 있다. 이 사람이 영화 감독으로 성공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때가 2001년이고 21세기가 시작하는 그런 때인데 그 칙칙한 범인도 안 잡힌 그 사건을 영화로 찍는 이 사람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게 영화로 만들어서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순간적으로 이 봉준호 감독을 굉장히 불쌍하고 안 되게 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 상을 탔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 상금의 절반 정도는 내가 술값으로 낼 수 있다. 내가 그 정도는 이 사람에게 베풀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영화화하는 거네요.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 영화는 안 되고 당신은 끝이다. 좀 이런 느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 다행이다. 내가 영화로 진로를 삼지 않고 방송사에 미리 합격해놔서 정말로 다행이다. 그래서 꼭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여러 곳에 합격을 했지만 이 PD는 공중파 방송국의 PD로 입성을 하게 됩니다. 한동안은 계속 그 때를 떠올렸다고 해요. 내가 계속 시나리오를 쓰고 감독을 준비하고 해봤자 잘 돼봐 이 사람 정도겠구나. 그나마 이 봉준호 감독은 재능도 넘치고 여기에 네트워크도 화려하고 이제 그런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인데 나는 분명 이보다도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 길은 이쪽이 아니다. 여기로 가면은 밥도 못 먹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곧 나에게서 나기 시작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굉장히 안도를 한 순간으로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 다 알고 있듯이 봉준호 감독의 글로벌 대성공이죠. 그래서 이 PD가 자신의 생각이 짧았음을 한탄하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했음을 또 후회하고 결국 그것이 밑거름 돼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해당 분야에서 좀 성공을 했지만 어쩌면 그때 이 길로 갔으면 더욱 큰 성공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더욱 큰 떳떳함을 가지지 않았을까 이런 내용의 이제 방송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내용인데 그때의 기억이 좀 강렬해서 한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게 예시가 영화판이긴 하지만 뭐 철학과 비교해도 뭐 비슷하죠? 그 원론적인 내용은. 그래서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 그리고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용 그리고 이 봉준호 감독과 그 공중파 PD, 뭐 PD는 나중에 되는 거지만 이 사람의 스토리들이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난과 무명이 두려웠던 사람들, 미래의 성공에 도전할 자격을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잃게 되는 시발점은 자기 스스로였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자른 것은 결국 그 자신이었다. 뭐 이런 한탄인데, 뭐 지금 자신의 인생도 뭐 만족한다고 하니까 꼭 그렇게만 볼 건 아니고, 방송에 나왔으니까 일종의 각색을 조금 더 했겠죠? 설탕 좀 뿌리고 MSG도 좀 치면서 조금 더 재미있게 하는 내용일 거니까 뭐 그 정도 선에서 이해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춥고 힘들고 알려지지 않는 배고픈 무명의 시간을 잘 이기고 견뎌온 이제 그런 사람만이
성공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닐 수 없어요. 역시 거장은 가난과 고난의 장에서 태어나는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이 이야기에는 이제 비밀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조금의 스토리가 더 추가됩니다. 바로 이 봉준호 감독의 이제 집안 배경인데요. 이 봉준호 감독의 외할아버지가 이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그리고 천변 풍경, 이런 작품들을 쓴 소설가 구보 박태원 씨입니다. 거장 중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봉 감독은 이 박태원의 둘째 딸 박소영 씨와 국내 그래픽 디자이너 1세대로 불리는 봉상균 씨 사이에 태어난 이남 이녀 중에 막내예요. 참고로 이 봉상균 씨는 현 서울과학기술대 미대 시각디자인학과 교수, 그리고 한국디자이너협회 이사장, 이런 직함들을 역임한 다음에 작고하셨고요. 이 봉 감독의 큰형인 이제 봉준수 씨, 현 서울대 영문과 교수이면서 또 이 분야에서 또 저명 인사입니다. 둘째 누나도 패션 스타일리스트 학과 교수고요. 기타 집안에 이제 해당 분야의 유명 종사자들이 또 많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집안 배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봉준호 감독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고 한국 영화계에 다시 없을 쾌거를 안겨준 그런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영예가 컸겠지만 국가적으로도 가히 보물에 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안이 받쳐줬기 때문에 여차할 때 마지막 한 수가 있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동아줄. 그걸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집안이 좋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실제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최후의 그러니까 비장의 카드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봉 감독 스스로도 어릴 적부터 굉장히 많은 문화적 혜택을 받았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제 순수하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케이스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철학은 가난의 학문이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에 생각나는, 그리고 생각해볼 스토리가 아닐 수 없겠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쇼펜하우어의 아포리즘. 사물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일이 드문 이유는 올바르게 판단할 만큼 총명한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자신과 닮은 것을 좋아한다. 여기에도 또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교성과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정확하게는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사교성인데 이게 지성과 좀 반비례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매우 비사교적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있으면 어쩌면 그는 위대한 특성을 지닌 뛰어난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과 동의의 뜻이라고 합니다.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은 고독을 통해서 두 가지 이점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 자신과 함께할 시간을 얻는 것이고, 둘째로는 타인과 함께하지 않을 자유를 얻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보통 타인과의 관계, 즉 교제에는 좀 많은 강제적인 내용, 그리고 좀 고민, 고충, 어떨 때는 리스크, 위험이 따르기도 하죠. 강력 사건들도 많고, 그러지 않더라도 마음의 상처를 얻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인간의 불행 중 상당수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생기는 일이다.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건강 다음으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이 마음의 평정, 이것이 다른 사람들과의 사교 때문에 위험해진다.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행동을 자신도 해봤고, 본인의 어머니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사교를 통해서 어떤 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신의 본성에 깃들어 있는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부분, 그러니까 일상적이고 비속하면서 천박한 부분을 이제 대화의 주체 또는 매개체로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이제 자신의 약점 그리고 단점을 공유하는 사람을 솔직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의 가치관 그리고 동질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모든 인간이 같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을 그 단계로 갑자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단의 정신 수준을 가장 어리석은 자에게 맞춰줄 수밖에 없다, 이런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즉 사회성은 타인의 높은 수준에 맞춰서 나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가장 낮은 수준에 맞춰서 나 자신을 떨어뜨리는 행위가 된다. 공동체를 존속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저급한 인격을 고상한 인격으로 교육하기보다는
고상한 인격이 저급한 인격을 흉내내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무서운 이런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고립과 고독, 어쩌면 이런 사회 구성에 질려버린 인간의 영혼, 그 자체가 살기 위해서 창안한 고급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른다. 이런 의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관해서는 각자의 인생을 살아온 그 과정대로 또는 그 얻은 교훈대로 여러 가지 내용을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인간관계에 느낀 점들을 이야기해 보면은요. 스스로의 입으로 쿨하다, 나는 뭐 젠틀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정말로 그렇게 시원한 사람을 저는 몇 명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행복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불행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더라. 절대로 자신의 속마음 이거를 함부로 뭐 전혀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평생 동안 속마음을 단 한 번도 내비치지 않았다. 그것도 슬픈 인생이겠죠. 다만 대부분은 솔직하게 허심탄회하게 말한다. 그래서 좋은 결과값을 가져온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나의 어떤 내용을 들으면은 좀 나름의 칼을 갈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솔직히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마인드를 강하게 단련해서 정말 어지간하면은 정신적인 고뇌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좋고요. 너무나 좀 힘들고 괴로워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정말로 진실한 평생의 친구, 반려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조언과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생활 패턴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남 지적 잘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본 적 없어요. 물론 좀 사회적으로 저명하다, 유명하다, 성공했다 이런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의 좀 단점, 약점을 지적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요 스스로에게도 엄격합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다른 사람의 지적은 잘하고 약점은 기가 막히게 파헤치면서 정작 누가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하면은 화를 내요. 엉망이죠. 이런 사람은 상대방이 눈치채지 못하게 자연스럽게 멀리해야 한다. 저는 이런 좀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된 친구, 좋은 사람의 정의. 이 기준이 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만 나쁘게 한다. 그럼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변에서 저 사람은 좀 뭐라고 좀 안 좋은 얘기를 하지만 지금까지 오래 봐왔는데 내가 보기에는 괜찮더라. 그러면 좋은 사람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검증의 시간과 과정을 더 오래 가져봐야 되겠죠. 하지만 자신의 기준으로 봐서 모든 것을 주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또 아주 친해지면은 보고 싶지 않은 내용을 자꾸 보여주는 이제 그런 사람의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초반에는 괜찮았는데 막상 친해지면은 별로인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차라리 적당히만 친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친해지면은 이제 거리를 두지 않고 사적인 관계를 밀어붙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럴 때는 좀 나름의 의사표시를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럴 때는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는가, 이런 또 반론도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살아가면서요, 가능하면 적을 안 만드는 게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적에 가까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좀 생긴다고 인생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리고 너무 없으면은요, 이상하게 또 누군가가 또는 사회가 알아서 적을 만들어줍니다. 어차피 내가 능력이 좋고 내가 어떤 좀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요, 결국은 다 묻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생각해 봤고, 이런 게 약간은 좀 원론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보면은, 사람과 사람의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어쩌면은 정리를 해야 하는 그런 시그널을 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주위에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연락 한번 안 하다가 내가 연락할 때는 별로 회신도 없다가 필요할 때 안부도 묻지 않고 부탁부터 대놓고 얘기하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그럼 보통 그 내용은 들어주기 곤란한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상대는 무작정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들어주기 곤란하다는 거를 상식적으로 분명히 알 텐데 자기 사정만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일방적으로 내가 희생하고 부탁만 들어주는 존재같이 느껴진다면
이제 관계를 고민해 볼 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주위에 보면은요, 지갑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 지갑 대신에 이제 돈을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죠. 요즘 뭐 카드 한 장 안 들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럼 대중교통은 어떻게 탑니까? 그런데 뭐 밥을 먹거나 하다못해 차 한 잔을 마시더라도 절대로 좀 페이를 내지 않고 인색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집안이 어렵고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죠. 하지만 평소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유독 나를 만날 때만 돈이 없다. 나에게 밥 한 끼, 차 한 잔 사는데도 인색하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애초에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색한 사람과 무엇을 같이 하겠습니까? 그리고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무신론이지만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 종교를 존중한다기보다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인내와 절제와 규칙적인 생활의 반복이잖아요. 자신의 자유시간, 그리고 얼마나 일어나기 힘들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이겨내고 자신의 의지를 테스트하는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인정을 하는데 대신에 그런 행동 방식을 나에게 강요한다. 그러면 저는 선을 긋습니다. 내 신념을 존중해주지 않거나 비판하는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것은 정말이지 힘들고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이제 관계를 정리할 타이밍이 아닌가. 예, 제 주위에 몇 명 있거든요, 이 종교적으로. 그래서 이 생각을 한번 저도 좀 되짚어보는 차원에서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자랑 또는 자기 자식 자랑을 유난히 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랑이라는 것도 내용을 잘 보면은요, 정말 순수하게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저도 적당히 맞장구를 쳐줍니다. 뭐 그 정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추가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뭐 자녀다. 그럼 아낌없이 저도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요, 이제 나보다 위에 있다. 나보다 어떤 계급이나 위치가 위에 있는 상황에서 나를 좀 아래로 본다. 묘하게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누구나 좋았던 순간이 있고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어느 정도의 좀 자기 자랑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과하면 정말 피곤해질 수 있고요. 정말 하고 싶으면은 거울 보고 혼자 해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칭찬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은 스스로다.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저를 의지해서 어떤 좀 고민을 상담하고 조언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나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반증이기도 하니까. 근데 또 주위에 보면은 이게 도를 너무 넘어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이제 고민을 털어놓고 어떤 솔루션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만나면 응석을 부리는 아이같이 매번 똑같은 고민을 똑같은 행동 패턴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도 지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하지 않았냐. 이제 그런 똑같은 얘기 좀 그만해라. 그러면은 이제 웁니다. 아, 정말로 피곤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답을 정해놓고 그 답이 제 입에서 나올 때까지 계속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그런 유형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어차피 조언을 해봤자 듣지 않아요. 그냥 떠들고 싶은 겁니다. 그냥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나지 않으면 이제 전화로 해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말로 피곤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것도 벌써 몇 년 됐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 내용을 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제3자가 저를 타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한테 앞으로 고민할 내용은 얘한테 해라. 그러니까 저를 타박한 사람의 이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처음 몇 번 봤더니 좀 관계를 정리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시원한 감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찝찝한 감정도 아닌 묘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되는 케이스예요. 사람이 각자 느끼는 삶의 무게는 다르잖아요. 고민도 다르고. 그래서 정말로 솔루션을 구하는 그런 고민은 저도 성의껏 상담해 준다고 뭐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도 세상을 살다 보면 힘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는 별로 없는데 예전에는요. 저도 고민 상담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는 뭐 몇 년에 걸쳐서 똑같은 내용을 참을성 있게 들어주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얘기를 함께 나눴는데 제가 딱 한 번 고민 상담을 하니까 네가 너무 나약해서 그래. 네가 뭐 배가 불러서 그래. 내 고민에 비하면 그건 고민도 아니야. 한마디로 복에 겨웠다. 이런 식의 대답을 해서 그 자리에서 싸울 뻔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반복적으로 하는 고민이 있으면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대부분 제가 스스로 해결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인생의 핀치에 몰렸었거든요. 딱 한 번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접을 하니까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그만 함께 가는 것을 멈춰야 하는 친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비슷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시간 약속을 하고 있는데 한번 약속을 하면은요, 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세상을 살다 보면은 시간 약속을 지키기 어려운 아주 급박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물론 그런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교통 사정이 안 좋다든지 오다가 갑자기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집안에 갑자기 뭐 경조사, 뭐 대표적으로 초상이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연락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뭐 만나기로 한 시간에 한 30분 늦을 것 같다. 그러면 미리 문자 한 통 보내면 됩니다. 그러면 저도 뭐 근처에 카페에 가 있거나 뭐 서점에 가거나 이 시간을 좀 그런 대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늦는데 아무런 사전 이야기도 없이 그냥 아무런 미안함도 없이 와가지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저와의 스케줄을 하려는 거예요. 저도 그때는 좀 어렸던 때여가지고 저 그 순간 싸웠습니다. 거기서 진짜 주먹 날라갈 뻔해서 싸웠는데 그때서야 되니까 이제 미안하다고 하고 그거 갖고 우리 사이에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엮인 일이 있어서 그 친구가 이제 다른 모임의 멤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보기는 했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런 귀한 대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 스스로는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평가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가 이거고요. 상습적으로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바로 정리해버립니다. 왜냐면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했던 어떤 추억이라던가 공유의 기억이 있으면은 뭐 그래도 나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만난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다. 그럼 뭘 같이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그 사람이 뭐 대통령이나 아니면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과 약속을 했다. 아마 한 두세 시간 전부터 미리 가 있을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를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법칙은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을 존중해주면 되는 거죠. 반대로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에 합당한 대접을 하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케이스들이 더 있겠지만요. 아마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각각의 케이스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케이스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고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관계 정리에 들어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살아보니까요. 사람을 많이 아는 것보다는 진심으로 와닿는 그런 깊은 사이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이제 네트워크, 인맥이란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때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말씀드린 이 각각의 케이스에 몇 명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뭐 제가 얘기한 사람들이 당연히 포함되겠죠. 반면에 또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쩌면 저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런 반성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좀 많이 어릴 때는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나 학교든 간에 뭐 무슨 일을 하든지 적어도 상위 몇 프로 안에는 드는 이제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상당히 좀 힘들고 좀 고독하게 살아왔다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서 저를 돌아보니까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곤 합니다. 일단 제가 저 자신을 잘 몰랐어요. 내가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근데 그거는 너무 옛날이니까 적어도 사회에 나왔을 때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뭐 당연히 중요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인가?
이 대전제를 먼저 알고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그 일을 잘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종착지가 좋지 않겠죠? 뭐 이런저런 여러 생각들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이 쇼펜하우어의 인간관계에 관한 글들을 보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 예전 내용들에 더해서 한번 사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쇼펜하우어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지나치게 관대하고 다정하면 상대방은 무례해진다. 추가로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에게 더 큰 신경을 쓴다. 예전에 여기에 관한 내용을 하나 본 게 있어서 뭐 그 내용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타이틀은 유능한 독재자예요. 아프리카 나라 중에 이제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뭐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뭐 대부분의 나라가 이쪽이 그렇지만 여긴 더 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주 걸출한 군인 출신의 능력가가 한 명 혜성처럼 등장을 해요. 미국 육군 참모 이 대학 출신 엘리트 장교. 그런 사람이 이제 반군 지도자의 그러니까 리더에 등극한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은 폴 카가메. 르완다의 수도 점령 이후에 선거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르완다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런 인물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는 평가예요. 취임 직후에 이 나라가 이제 내전과 학살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매년 일어났던 그런 나라거든요. 인구 20%가 뭐 한 해 죽은 적도 있을 정도의 그런 살벌한 나라였는데 이 르완다를 바로 국가 대개조를 통해서 바꿔놨습니다. 가장 먼저 치안이 중요하다는 결정으로 해서 경찰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했어요. 그래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고 아프리카 최고 수준의 치안력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패 척결로 최근 부패 인식 지수에서 적어도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나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치안이 안정되고 이제 상공업 행위가 어느 정도 좀 안전성을 담보하니까 이제 국내 총생산 GDP가 불과 10년 만에 대여섯 배 상승을 했어요. 연평균 최저 8%에서 이제 두 자릿수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이룩했고요. 민족과 성별, 종교 차별화를 다 금지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영국, 프랑스 이 나라들이 아프리카에서 한 만행 한번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민족과 부족 그리고 그 생활 터전이 다 다른데 그냥 자대고 가로로 그어버렸잖아요. 세로로 줄 긋고. 그래가지고 아주 반듯한 그런 아프리카의 국경선이 확립되는 바람에 각 나라의 이제 통일이 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차별 없애는 거를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이 대통령이 이뤄냈고요. 여기에 여성의 정치 참여의 길도 대폭적으로 확장시켰습니다. 여기에 대폭적인 이제 의료 보건 개선으로 1인당 국민소득, 의사 1명당 주민수, 그리고 5세 이하 영아 사망률, 에이즈 감염률, 그리고 의료보험 가입률까지 대폭적으로 상승시켰어요. 가히 불가능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뭐 르완다 이름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폐렴, 말라리아 치료, 기타 이런 내용들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이제 몇 안 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기타 다른 사회 각 부문에서도 정말로 놀랄 만한 과연 아프리카 국가인가라고 의심할 만한 그런 엄청난 국가 성장을 주도한 그런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다 명과 암이 있죠. 장과 단이 있듯이 독재 정치를 굉장히 심하게 했습니다. 대통령 연임 제한을 철폐하면서 삼선 개헌을 성공했고요. 선거에서 어떤 상대 후보나 좀 정치적 라이벌, 그러니까 좀 클만한 사람은 다 제거했습니다. 구속과 체포, 암살, 실종, 이게 정치 지도자 리더급에서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고요. 언론사들을 이제 주기적으로 탄압하고 검열 등을 자주 합니다. 그래서 기타 이런 내용으로 엄청난 공포 정치, 이 철권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까지 아프리카 국가가 그랬잖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국민들은 굶어 죽건 뭐 병들어 죽건 간에 해외에 돈 빼돌리고 그 독재자의 자식들은 서구 선진국에서 그냥 평안한 인생을 사는 그런 일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 독재자들과는 달리 이 르완다 내전을 수습하고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 사람. 매번 90%가 넘는 비정상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 그러니까 뭐 선거 부정이 뭐 있다는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정도 퍼센테이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국민들의 상당수가 실제로 그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누군가가 연상이 되죠. 실제로 이 루안다 대통령의 롤 모델이 한국의 박정희 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제 서거한 지도 오래됐고요. 좀 시대 자체가 옛날이잖아요. 지금이 2020년대인데 그 시기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과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면 분명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현재 발전에 지대한 공헌한 사람이면 분명해요. 그런데 현재 대통령을 보면은 저는 이 쇼펜하우어의 말이 여기에 딱 들어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찬양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에게 더 큰 신경을 쓴다. 더 위협감을 느낀다. 예전에 이제 민주적인 정부의 이제 리더들이 그 결과를 떠나가지고 적어도 사람들을 위하고 베풀고 애민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해주고 관대하고 다정하게 대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무례해졌어요. 그야말로 온갖 모욕과 음해하는 말들을 그런 내용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라고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이제 그런 커리어의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까 어떤 어려운 억울한 일이 있어도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이 가장 심하죠. 이렇게 되면은 쇼펜하우어의 말이 맞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무례하게 대하는 것이 인생의 진리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과연 타인을 대함에 어떠한 자세와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는요, 저는 대한민국의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이 르완다의 폴 카가메 대통령,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않습니다. 일단 숫자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했고요. 적어도 이전 정부의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엄청난 그런 성과를 이뤄냈음에 분명합니다.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결과보다 과정인데요. 아프리카 르완다 얘기는 너무 머니까 잠깐 제쳐두고요.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면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뛰어난 사람이고 여러 가지 판세를 잘 읽고 적어도 그 이전의 다른 지도자들보다는 압도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냈다. 저도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면 그게 뭐가 문제냐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런 대답을 하고 싶은 거죠. 만약에 내일 여기 서울 근처에 이제 어떤 사단장 아니면은 군단장 이런 사람들이 군대를 이끌고 서울로 들어와서 나라를 다 뒤엎고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건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그럼 왜 안 됩니까? 그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주의는 아주 피곤한 과정이지만 이 절차와 과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 이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으로 이 쇼펜하우어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젊은 시절은 통찰력과 상상력에서 뛰어난 시기이고 노년 시절은 통합력과 분별력에서 뛰어난 시기이다. 뛰어난 예술품도 반복해서 보면 감흥이 없어지는 것처럼 관찰력이 가장 뛰어난 시기는 노년이 아니라 청년기이다. 여기에 관해 책에서 이 쇼펜하우어는 이 늙음의 덧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대략 이래요. 나이가 들고부터는 무엇을 봐도 예전처럼 흥미가 일어나지 않고 재미난 사건을 목격해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는 욕구가 일어나지 않는다. 어느새 자신의 안에서 열정이 사라졌다. 예전같이 아름다운 여인도 나의 마음에 불을 지피지 못하고 사랑스러운 말도 내 귀를 간지럽히지 못한다. 감각은 날이 갈수록 둔해지기만 하고 뭔가를 생각해도 끝에 다다르지 못하고 중도에 사라지고 만다. 여러 가지 희망과 상상들도 덧없이 사라지기 일쑤이며 포기는 내가 하루에도 몇 번씩 찾아 헤매는 사랑스러운 단어가 되었다. 나이가 먹고 몸이 노쇠하고 정신이 쇠퇴한다. 이런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쇠약해진 노인이 결과적으로 죽음과 종말에 이르는 과정을 여러 가지 케이스로 묘사를 해놨어요. 다들 살아온 인생만큼 이런 과정을 겪었을 겁니다. 나름 다 젊은 시절에 애절한 좀 사랑의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고 다시 그 사람을 보면은요. 아름다운 얼굴도 세월이 가서 이제 표정이 어둡고 추해지고 불붙었던 열정은 이제 몇 번의 실패로 이제 좌절로 변해서 사라졌고 젊은 시절 품었던 그 고매한 이상들 어느새 이제 물질적인 유혹 그다음에 사회의 그런 가치적인 그런 내용을 받아들여서 없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겪었을 겁니다.
책에 나온 표현이 좋아요. 천지간의 흥망은 시간의 장난질을 감당하지 못한다. 영웅도 국가도 결국 시간 앞에 모두 무력하다. 세월은 모든 것을 녹이는 거대한 용광로처럼 우리의 삶을 조금씩 녹여서 이름 없는 대지에 부어버린다. 뭐 이런 내용으로 계속 희망과 절망에 대한 아포리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락의 징조를 깨닫기 시작하는 노인이 되고서야 인간의 도덕을 이해하게 되었고 자신의 죽음이 성스러운 가치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토로하고 있어요. 그것이 인생의 유일한 열매임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결국에는 좀 콜레라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 철학자의 말이라고 100% 신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책에는 여기에 관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격언들이 더 있는데 뭐 이런저런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노령화, 그리고 인간의 노쇠화, 그리고 장수 뭐 이런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장수가 오래 사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 고통인가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오늘날의 세상을 보면은 경제가 정말로 성장을 했잖아요. 경제가 성장한다는 말은 여기에 비례해서 뭐 사회복지라든가 의료, 보건 이런 것도 발달한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풍요와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 그러니까 인간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니까 인구 구조가 불균형이잖아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점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머릿수가 늘어나니까 결과적으로 좀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존엄성이 상실되고 노년층이 적체되니까 여러 사회 문화적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생산 현장에서도 이 젊은 근로자와의 경쟁력에서 상대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적, 뭐 공적, 이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이게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서 이제 도덕과 윤리가 붕괴되는 그런 결과로 갈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이제 국가의 짐이 되는 겁니다. 이 노인 세대가요. 그런데 누구나 나이를 먹지 않습니까? 결국은 모두가 노인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이런 대접을 받는다. 슬프고도 처량하고 위험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대판 이제 예전에 그 고려장을 시키는 이제 그런 문화가 돼버렸는데 여기에 관해서 뒤에 어떤 한 작품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장수하는 것이 축복인가 아니면 고통인가? 여기에 이제 딜레마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해요. 미국에서는 아예 대놓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좀 살벌하잖아요. 숫자로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문화도 있고 워낙에 여러 국가에서 몰려오니까 사실상 어떤 기준, 그러니까 법 집행을 엄격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여러 국가적인 혜택 그리고 사회 지원 이걸 종합해 보니까 아동에게는 낙원이고요. 젊은이에게는 전쟁터고 노인에게는 살아있는 무덤이 바로 미국 사회다. 이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노인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어쨌든 돈이고요. 둘째는 건강입니다. 돈이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것도 문제고 건강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그것도 또 심각하죠. 근데 또 돈도 있고 몸도 건강하지만 이제 소외감과 고독감이 따라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로운 처지에 빠지면은요, 주위에서 이제 나의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쳐들어오죠. 막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노인 사회, 이 노후에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건강, 그리고 돈, 친구, 그리고 일자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의 솔루션들이 많이 있어요. 예전에 어떤 이제 경제 잡지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좋은 회사에서 이제 정년퇴직을 한 어떤 사람의 그런 일기, 뭐 비망록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름 전문직 종사자였어요. 그러니까 엔지니어 계통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65세까지 버틴 다음에 이제 만기로 정년퇴직을 했으니까 아마 그쪽이라고 생각돼요. 회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고 가정에서도 나의 위치가 확고했기 때문에 나는 이 나이 때까지 존중받고 살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젊은 날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그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 그리고 최고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이제 엉덩이에 땀띠가 나고 코에서 코피가 마르지 않는 마를 새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였다. 이런 내용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뭐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력도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길을 잘 개척하고 거기서 꽃을 피웠다. 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65세까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연금을 받는 생활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죠. 그래서 그동안 못 가본 여행도 가보고 소일거리 봉사활동도 해보고 예전에 젊을 때는 못 만났던 친구들도 찾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생활을 이제 몇 년 했습니다. 지금 안 쉬면 언제 쉬겠는가? 죽기 전에 한번 원 없이 놀아보자. 이런 마음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몇 년 지나니까 나는 평생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았기에 언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결론을 내린 뒤에도 거의 30년을 더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90 몇 살 때 생일 때 자식들에게서 생일 케이크를 이제 받았는데 갑자기 자신의 인생에 떠올라서 통한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 가장 애기 쓴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65살 때의 생일에 정말 떳떳한 그런 자신이었는데 30년을 지나고 지금 보니까 너무 비루하고 부끄럽고 후회가 되는 비통한 삶이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을 몰랐다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면 뭐라도 제대로 배우고 익히고 사회에 공헌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텐데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한번 갔다가 주위에 다른 노인들과 장기 한판 뜨는 그런 인생을 30년간 반복했다는 거예요. 무려 30년이나 이런 덧없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산 나 자신이 증오스럽다. 엄청난 시간이죠. 뭐 젊었을 때의 그런 시간보다는 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무언가를 이룰 만한 그런 시간임에 분명합니다. 근데 다만 딱히 무엇을 꼭 하지 않고 이 시간을 그냥 보내도 관계는 없어요. 본인이 그것을 인정한다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나 후회스럽다고 합니다. 집안에서도 이제 군 식구, 이제 집착 취급 당하고 밖에 나가도 사회적인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괴로웠다. 그래서 이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당부하기를 내일 내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내용의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95살에 케이크를 받는 지금 이제 결심을 했는데 아직도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하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앞으로 10년이나 20년을 더 살지도 모르고 그 이상이 될 가능성도 예, 솔직히 모르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다시 시작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자신의 의지를 공표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혹시 10년 후에라도 왜 95살 때 나는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는가 이런 후회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스스로의 만족 그리고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계속하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기억에 남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좀 노인 문제, 장소 문제에 관해서 소개하고 싶은 웹툰이 하나 있어서 이 내용도 추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고령 사회의 암울한 모습을 그린 디스토피아 웹툰, 제목은 언다잉입니다. 현재 네이버 웹툰에서 이 언다잉을 연재 중이니까 한번 시간 되시는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은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내용을 잠깐 보면은요. 어느 날 이제 병원에서 이제 데드라인을 앞둔, 그러니까 임종을 앞둔 이제 노인, 그러니까 주인공이 갑자기 몸이 건강해지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쾌차한 게 이 노인뿐만이 아니에요. 혼수 상태였던 아이, 그리고 말기암에 걸렸던 사람들, 전국의 모든 환자가 한날 한시에 깨끗이 낫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돼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살아왔다. 그러면 모두가 기뻐할 것 같지만요. 정작 삶을 되찾은 환자도 가족들도 어딘가 석연찮은 표정을 짓고 사람들 사이에는 긴장감이 흐르게 됩니다. 상당한 금액의 보험 그리고 사망보험금들이 이제 휴지 조각이 된 거예요. 가족의 모든 계획이 어긋난다는 이유로 예전보다도 더욱 심한 찬밥 대접을 받게 되는데 점점 자의적 그리고 타의적으로 죽음의 위협을 더 크게 느끼게 됩니다. 생각할수록 섬찟하죠? 가장 친한 사람들, 아무래도 가족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이 오직 내가 죽기만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이 무서운 사실. 웹툰 언다잉은 아무도 죽지 않는 기적 같은 상황이 사실상 재난이나 다름없다는 점을 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웹툰상에서 이제 노인들, 암을 비롯한 모든 질병을 이겨내고 떨치고 건강해졌지만요. 정작 갈 곳이 없습니다. 웹툰 내용 중에 보면은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기다리다가 갑자기 건강을 회복한 이 할아버지. 자신을 짐스러워하는 아들 네 때문에 매일 가시방석에 앉은 듯하고요. 그런 가족조차 없는 다른 또 다른 할아버지는 이제 병원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매일 밤 꾀병을 부립니다. 치매인 엄마를 부양하다가 마음이 망가지고 너덜너덜해진 딸, 식물인간이었던 아들을 포기했던 아버지. 이 사람들도요, 모두 되살아난 가족을 마음 놓고 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것은 이 노인과 가족뿐만이 아닙니다. 이 환자가 모조리 퇴원하면서 의사와 간호사들도 직업을 잃게 돼요. 이게 이제 각 주인공들이 계속 옴니버스 형식으로 반복이 되는데요. 다양한 각도로 디스토피아적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뭐 내용적으로도 재밌지만 좀 섬뜩한 이유가요. 이렇게 노인들로 가득한 사회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 때문입니다. 전체 인구 대비 그러니까 만 65세 이상의 비중이 전체 인구 중에 7% 이상이면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요.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2025년이면은 이제 고령 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해요. 그래서 초고령 사회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자식들에게는 눈치가 보이고 갈 곳이 없어서 온종일 무료 지하철만 타고 돌아다니는 그런 노인들의 모습이 심심찮게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병과 장수는 축복인가? 오래 사는 것이 과연 그렇게 축하와 존중을 받을 만한 일인가? 앞으로 정말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섬찟함과 인간적인 연민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기타적으로도 뭐 좋은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 이 아포리즘을 그러니까 격언을 모아놓은 책이다 보니까 그냥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좋은 얘기들로 가득해요. 근데 책에는 없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인터넷 검색이라던가 이제 다른 쇼펜하우어 책들을 보면은 별로 와닿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회 환경이라던가 가치관, 시대 정신이 뭐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세계적인 역사적인 대철학자가 한 말치고는 좀 가볍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은 여성에 비해서 극기력, 용기, 노력에 능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인내와 순종, 위로에 능하다. 아 진짜 지금 나왔으면 아주 여기저기 조리돌림 당해가지고 매장될 그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시대는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과연 그럴까요? 가장 강렬하고 놀라운 사건은 대부분 증오에 의해서 이루어지던데 과연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기 좀 의심되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그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이제 나의 안타까움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좀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어가지고 이 내용과 연결해서 사랑이라는 감정,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그 예시라고 생각돼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인터넷에 감동적인 스토리 뭐 그런 걸 모아놓은 이제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아주 우연하게 본 내용이니까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는지는 확신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어쩌면은 감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작화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내용이 사람들에게 주는 감동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좋은 내용이니까 여기에 연결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한 공장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좀 잘 되는 그런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추가로 더 일감을 받으니까 갑자기 레귤러 정규직을 뽑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임시직, 파견직, 각 루트를 통해서 이제 몇 명을 단기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 정도로 보면 되겠는데 일이 굉장히 단순한 일이었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각 사람마다 이제 9칸짜리 박스가 제공이 되고 여기에 이제 지정된 물건, 지정된 위치, 수량만큼 넣고 뚜껑을 닫고 라인에 흘리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생김새와 크기가 다 달라서 구별이 쉽고 수량을 실수하더라도 라인 이 공장에 예비 부품이 넉넉하니까 약간의 실수는 넘어갈 수 있는 그야말로 정말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인원을 확보해서 일을 시켰는데 갑자기 해당 이제 책임자가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특정 파츠, 그러니까 특정 부품만 수량이 너무 안 맞아서 일일이 작업하니까 너무 힘들다. 차라리 저 계약직 사원들이 없는 게 더 낫다. 이런 의견을 토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한 칸에 25개가 넣어 있어야 정량인데 어떤 거는 뭐 10개가 있고 어떤 건 30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실수라고 하기가 좀 뭐하잖아요. 25개를 넣는 거면은 뭐 23, 4개가 되던가 26, 7개가 되던가 이래야 실수가 되는 건데 이거 좀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라인에 있는 이 계약직 알바생을 물어보니까 이제 우물쭈물하고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좀 측은한 마음에 일이 어려운가, 그랬더니 또 아니래요. 긴장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하루만 더 두고 보기로 하고 이제 돌려보냅니다. 근데 다음날 보니까 이제 실수가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장이랑 공장장이 가서 일하는 모습을 한번 직접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해요. 이제 물건을 25개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물건을 5개 넣고 손가락을 접고 다시 5개를 넣고 손가락 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마저도 15개가 넘어가니까 헷갈린 거예요. 왜냐면은 한번 폈다 접으면 10개인데 한 번까지는 기억을 확실히 하는데 이게 또 가니까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당황했다고 해요, 이 사장이. 그래서 다른 작업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어제도 저랬다는 겁니다. 설마 하다가 혹시나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지금 맡고 있는 부품 30개를 갖다 주세요라고 했더니 15개 이후로 카운트를 못해서 20개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환장하죠? 이게 수량 체크하는 문제인데, 저도 예전에 직장에 이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약간 좀 고의성이 있었고, 이 이야기에 나온 사람은 이제 정말로 좀 의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사건들이죠. 이 회사의 사장이 상당히 좋은 성향의 사람이었다는데, 이런 일이 벌써 3일째 벌어지니까 그야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니, 숫자 25까지 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다른 사람 다 하는 거를 도대체 왜 이렇게 일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을 이제 아웃소싱해서 파견한 그 업체를 이제 컷아웃 시킬, 그러니까 자를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25를 세는 게 어려운 사람과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해당 아웃소싱 업체에게 25까지 셀 수 있는 사람으로 내일 당장 바꿔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이제 퇴근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 날 오니까 이제 겨우겨우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게 됐다는 이제 보고를 받게 됩니다.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이제 A4 용지에 이 물건의 실사 크기로 수량에 맞게 프린트를 해준 겁니다. 그럼 거기에 하나하나 올려서 다 채우면 이제 박스에 넣는 이제 그런 공정을 밟게 되는 거죠. 굉장히 느리겠죠? 다른 사람들 속 터지고.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없는 것보단 나니까 워낙 바쁘기도 하고, 이렇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은 계속 헷갈려 하면서 겨우겨우 일을 해나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놀랄만한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계속 사소한 잔실수가 있고, 정상적인 성인으로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장이 그야말로 정말 이 사람 내쫓기 직전까지 갔었는데요. 아주 뜻밖의 곳에서 슈퍼 초능력이 발견된 겁니다. 한마디로 숨은 그림 찾기에 절정 고수였다는 거죠. 이 회사의 제품을 보면은 이제 라인 중간에서 제품 옆으로 이제 물건을 펴서 설치 상태를 확인하는 그런 공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 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보면 눈이 익숙해지기 때문에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이게 하나 잘못 들어가면은 아까 그 사람이 25까지 세야 되는 그때 입는 손해에 몇십 배, 몇백 배를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회사의 가장 베테랑들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우연하게 이 사람을 거기에 보조로 세워서 일을 시켰는데 갑자기 이 회사 전체의 불량률이 급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급감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이거는 워낙 좀 독특한 일이라서 좀 기계와 전동화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숙련된 사람이 하루 종일 지키고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도 이 사람이 취미가 숨은 그림 찾기를 좋아한다고 하더니 특정 부품의 전기 배선이 위아래 꼬인 것까지 찾아내는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능력이 계속 발휘가 돼가지고 어떤 신형 제품이 나와서 이 제품의 구조를 외우는 데까지는 한 3, 4일 걸리는데 일단 한번 머리에 입력이 되면은 모든 분량을 다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좀 어려운 파트, 더 중요한 이제 부분으로 옮겨서 분량을 잡아내는, 그러니까 이제 품질 검수 파트장으로 올라갔는데 너무 실적이 좋아서 이제 아예 정직원으로 채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너무 잘 찾는다고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박씨였다고 하는데요. 박서치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이제 보면서 저도 모르게 마음이 훈훈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바뀔 때마다 프린트 새로 해서 가져다 주고 뭐 그거만 해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한 두세 명이 하루 종일 이 분량을 잡아내는 일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도 분량률이 한 5% 가까이 치솟았다고 합니다. 한 달에 이 금액만 최소 몇 천만 원인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는 원래는 이 금액을 이제 로스로 깔고 가는 겁니다. 이 회사에서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분량률을 거의 제로로 만들어 주니까 이 사람은 이것만 해도 자기 연봉의 수십 배를 이 회사에 공헌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은 뭐다? 이 세상에 나보다 못한 이는 없다. 저 자신도 저보다 지금 당장 좀 처지가 안 좋은 사람을 보면은 뭔가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감정을 느낀 적도 있지만요. 이 쇼펜하우어의 이 말, 힘들고 괴로울 때 최상의 위안은 자기보다 더 고통받는 존재를 바라보는 일,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확인하는 것. 이게 과연 맞는 이야기인가?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그런 계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책의 내용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이 책은요. 인간의 인생에 대한 독한 가르침,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구를 출발한 배는 필연적으로 파도를 거슬러서 대양으로 나가야 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하지만 그렇다면 배를 만들 이유가 없죠. 흔들리지 않는 것은 인생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의 연장이기도 한데 인간인 나 자신이 살아가는 이제 인간 세상의 여러 가지 뭐 고찰, 관찰, 그리고 생각할 만한 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둘러보는데 이 책은 여러 가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책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 이제 외적인 내용이에요. 과연 인간이 그렇게 생각을 해볼 만한 존재인가? 그렇게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저는 여기에 또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쇼펜하우어는 이제 인간이 이제 가치가 없다. 인간은 잘해줄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생각에 여러 가지 염세적인 표현과 이런 저술을 남겼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인간의 존재 자체가 과연 세상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방향은 다르지만 쇼펜하우어보다 조금 더 비관적인 거죠. 어쩌면 그게 더 지구 전체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 예로 이제 인간이 주위에 이제 너무 많은 해를 끼치는데 뭐 그 예를 한번 몇 가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타이틀은요. 노동 착취 당하다가 단종된 유럽 견종. 그러니까 턴 스피츠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턴, 뭐 돌다는 말이고요. 스피트, 이게 스피츠 견종으로 이제 돌리는 종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돌리는 이제 개를 뜻하는데 뭘 돌리냐고 하면은 이제 바베큐 막대기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지난 17세기를 보면은요. 원래 영국 음식이 맛없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에 뭐 밥 먹으러 간다. 영국 음식이 마음에 들어서 유학 간다. 다 거짓말이죠. 이 맛없는 음식으로 아주 계속 고통을 받는 영국 사람들이 이제 겨우 하나 만들어내요. 고기를 불에 직화해서 먹으면 매우 맛있다. 이 당연한 거를 이때 알더니 그러니까 약간의 양념을 하고 좀 지역 특색을 곁들이면은 이 바베큐가 굉장히 맛있다는 거를 이제 확인하고 갑자기 엄청난 소모량을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직화로 제대로 굽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구워요. 그러니까 맛이 없죠. 그래서 펍이나 아니면 전문 음식점에서 이 바베큐 고기 꼬치를 불 위에서 24시간 내내 돌릴 누군가가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한테 이걸 시키면은 이게 너무 좀 저숙련 반복이니까 재미도 없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그렇다고 돈을 많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국리 끝에 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제한 사항이 있어요. 좀 좁은 공간에서 이걸 돌려야 되니까 좀 큰 사이즈의 개는 안 되고 작으면서도 다리가 짧은 견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쳇바퀴에 넣고 돌려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예쁜 애완용 개나 아니면 귀족층 왕족들이 찾는 사냥용 견종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다리가 짧고 못생긴 시골 잡종, 발발이, 뭐 동네 똥개 예, 그런 견종들이 여기 투입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견종들을 통틀어서 턴 스피츠라고 불리죠. 고양이가 불을 쬐는 동안 사람들이 먹을 고기를 위해서 턴 스피츠는 저 높은 공중에 매달린 채 계속 쳇바퀴를 돌리는 노동 착취를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섭고 끔찍한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에 많은 공헌을 하니까 적어도 생존은 보장받았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는 영국 전역에 이런 바베큐 집이 대호황이었어요. 근데 18세기 들어서면서 나름 이제 자동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효율을 가하겠죠, 사람이. 그래서 사이즈가 작아서 이제 소형화되고 경량화된 바베큐 회전 기계가 발명되고 이제 개에 대한 노동 착취는 끝나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이게 노동 착취이긴 하지만 어쨌든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필요가 있었으니까 이 개를 키웠습니다. 사람이요. 근데 턴 스피츠 대신에 기계를 들이지 못하는 식당 주인들은 이제 사회 저소득층, 빈민층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광범위하게 퍼지는 이 기계 장치로 인해서 사람들이 턴 스피츠를 키우고 이걸로 바베큐를 해먹는 사람들은 사회 빈민층이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고 못생긴 개는 애완견으로 이제 전직을 하지 못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거나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단종이 되게 되죠. 역사를 보면은요, 지구상에 있던 무언가 멀쩡한 생물이나 어떤 종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잘 살던 부족이 학살당하거나 뭐 멸망당하거나 아니면 있던 땅이 없어지거나 이전엔 없던 새로운 전염병이 생기거나 하여간 뭔가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잘 보시면은요, 그 뒤에는 거의 영국이 있는 것이 예, 역사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보면은요, 뭐 영국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그러고 다른 국가들은 더 조직적으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낸 어떤 좀 희귀한 동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으로 나온 게 아니라 사람의 인위적인 교배로 나왔기 때문에 그 수명도 이어지지 못하고요. 결국 그 효용성이 없으니까 단명하게 되는 이제 그런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의 욕심이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적응할 수 없는 몬스터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연적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동물들,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이종교배의 동물들.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새로 만들어진 종이 이제 몇 마리 안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욕심이 과연 자연에 어떠한 결과를 끼쳤는가? 한번 생각해보는 의미로 적어도 그 이름이라도 한번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수컷 흑 제규어 그리고 암컷 사자 사이에서 태어난 교배종, 이 제그라이온이 있습니다. 사자의 거대한 덩치에 제규어의 검은 털, 이게 무늬가 조합되어서 아주 강렬한 포스를 내뿜죠. 단종됐습니다. 그리고 라이거, 이건 아마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수컷 사자와 암컷 호랑이. 굉장히 큰 몸집을 가졌고 에버랜드에서도 있었습니다. 보기보다 굉장히 순하고요. 야생에서는 절대 살 수 없을 정도로 사냥 능력이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온, 라이거와 반대죠. 수컷 호랑이와 암컷 사자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사자 몸에 호랑이 무늬라 과거에는 라이거보다 유명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오니까요. 크기가 작아서 결국 도태됐다고 해요. 아무래도 적자 생존하려면 피지컬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비팔로, 버팔로가 아닙니다. 수컷 버팔로와 암컷 소, 여기에 교배종인데요. 이게 고기를 좀 얻기 위한 목적이겠죠. 보통 비팔로의 고기가 일반 소고기보다 더 질이 좋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를 좀 길러보려고 했는데요. 굉장히 온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버팔로보다 더 크고 더 빨리 자라서 고기 생산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데 이게 뭐 종족 번식이 좀 힘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라졌고 이름도 어려운 이제 존키라는 동물도 있습니다. 수컷 얼룩말과 암컷 당나귀의 교배종인데 외모는 당나귀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몸에 얼룩무늬가 있죠. 보통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염색체의 개수가 다르면 교배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됐어요. 얼룩말은 염색체가 32개에서 44개 사이. 반면에 말은 64개거든요. 그러니까 이종 교배의 희귀 동물로 굉장히 유명한 케이스로 각광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이스의 존키가 탄생이 가능하다. 그러면 사람의 이제 DNA를 이용한 사람의 염색체를 이용한 무언가도 가능하다는 거겠죠. 과학은 언제나 아주 무서운 곳에서 가장 빨리 발달하니까 어쩌면 전 세계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사람과 관련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홀핀, 이 수컷 범고래와 암컷 돌고래의 교배종인데 새끼는 이 부모와 생김새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전 세계 동물원에 이제 2마리뿐인 아주 희귀종인데요. 실제로 범고래와 돌고래는 야생 상태에서도 교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위적인 교배종이라고 하긴 어렵지만 바다 생물은 처음이니까
이 홀핀을 이야기해봤습니다. 뭐 기타 등등으로 수십 종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이종 교배시킨 그런 동물들인데 이것만 봐도 끔찍하죠. 그런데 아무래도 더 무서운 거는 이제 인간이 멸종시킨 동물일 겁니다. 뭐 대부분 아시는 것도 있을 테니까 뭐 이름만 이야기해 보면은요. 뭐 인도양의 모리셔스 섬에 살았던 도도새, 뭐 워낙 유명하죠. 포르투갈어로 도도새가 이제 어리석다는 뜻인데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꾸 인간에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개가 퇴화되었어요. 손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오는 족족 다 잡아먹었죠. 그리고 뭐 스텔라 바다소, 그다음에 파란 영양, 그다음에 오록스,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초원에 살았던 몸의 반쪽에만 줄무늬를 가진 얼룩말. 이게 콰가라고 하는데 굉장히 성격이 순했다고 합니다. 원래 얼룩말은 성격이 굉장히 거칠잖아요. 그리고 뭐 바바리 사자, 포클랜드 늑대, 뭐 기타 등등으로 인간이 멸종시킨 동물이 수천 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는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사회 환경의 변화로 간접적인 멸종을 맞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인간이 과연 이 지구상의 다른 동물들에게 단 한 종류의 개라도 도움이 된 적이 있는가? 이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의 내용으로 이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책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에 대한 아주 염세적인 그리고 비극적인 생각을 많이 한 이 쇼펜하우어지만요. 그 책의 마지막에 있는 말이 약간의 일말의 가능성을 남겨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대의 오늘은 최악이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쁠지도 모른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의 청춘은 내일을 준비해야 한다. 이 내용이죠. 자주 절망하고 가끔 행복하라. 그런 인생을 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철학자들에 비해서 좀 인간 염세 그리고 좀 인간을 좀 신용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좀 어린 시절 젊을 때 좀 장난꾸러기 같은 면이 있었거든요. 좀 재미난 스타일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좀 많이 그냥 좀 아저씨가 된 듯해서 서글픔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답시고 뭐 철학자, 세계 유명한 사상가 이런 좀 내용을 많이 했거든요. 미팅 때 써먹으려는 목적이 많았지만 어쨌든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가장 관심이 없던 철학가 중에 하나가 쇼펜하우어였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기분이 찝찝하고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요즘에 다시 좀 돌아보니까요. 쇼펜하우어의 이 내용들, 뭐 굳이 아포리즘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반적인 서술화된 내용들이 상당히 좀 공감을 얻는 것을 보면은 제가 나이를 먹은 것인가, 세상이 원래 이런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변한 것인가, 무엇이 정답이든 간에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예전보다는 많이 어두워진 듯해서 여기에도 많은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쇼펜하우어의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하면서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